2025년 6월 5일 세계적으로 히트한 닌텐도 스위치의 후속기 닌텐도 스위치 2가 발매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기를 볼 때 특이한 점이라면 닌텐도답지 않게 새로운 시도를 많이 했다는 점이죠. 닌텐도라는 회사는 참 희한한 회사인데 남들이 CD를 쓸 때 롬팩을 쓰거나 위에 HDMI를 안 달아서 LCD 시대에 뒤처지는 등 신기술의 보수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게임 역사에서 중요한 기술을 먼저 도입해서 표준화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즉 신기술을 항상 연구하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도입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번 닌텐도 스위치 2는 그 신기술이 대거 도입됐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시도라면 바로 키카드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잘못 이해할 정도로 발표 PB에서 소극적으로 공개할 정도로 실체가 불분명하기도 하지만 잘 따져보면 닌텐도라는 기업의 미래 전략, 나아가 콘솔 게임, 패키지 게임의 미래를 보여주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어요. 우선 키카드란 무엇이냐? 쉽게 말하자면 게임 카트리지, 게임팩에 데이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서버에서 게임을 다운받기 위한 인증 관련 데이터만이 들어있는 게임팩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콘솔 게임 플랫폼 시장의 변화를 이해해야 하죠. 게임 시장은 2003년에 스팀이 탄생하면서 이후 플레이스테이션 3와 엑스박스 360 등이 디지털 판매를 시작하면서 조금씩 물리매체에서 디지털 패키지로 옮겨가고 있었고 이런 회사들의 게임 플랫폼도 하드웨어에서 디지털로 전환하고 있었습니다. 그 속도는 클라우드 사업 비중이 높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제일 빨랐고 그 다음에 소니가 이어가고 있죠. 기업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이유는 마진입니다. 물리 패키지는 직접 운영을 하든 위탁을 하든 패키지 생산, 미디어 생산을 위한 공장이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유통망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운로드는 이런 과정이 일절 필요가 없기에 중간 비용이 많이 절약이 됩니다. 패키지와 다운로드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해도 다운로드의 마진이 압도적으로 높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런 플랫폼 홀더가 가장 싫어하는 존재인 중고 거래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콘솔 3사가 이를 위해 제대로 준비를 했는지 혹은 사업을 원만하게 했는지는 이견이 나눌 수 있어요. 처음부터 디지털 콘텐츠만 판 스팀이란 몰라도 물리 패키지로 시작한 소니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시행착오가 많았죠. 소니는 제대로 준비도 안 하고 디지털 사업을 시작했다가 2011년에 PSN이 해킹되어 개인정보는 물론 소비자의 신용카드 정보 등의 민감한 정보까지 모두 유출되었습니다. 이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소비자 정보의 암호화도 하지 않았고 관리하는 암호는 1, 2, 3, 4, 5, 6 등으로 불리는 취약한 암호를 사용해서 해커가 쉽게 침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보안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까웠던 거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황제답게 소니에 비해서 잘 운영해 나가라 싶더니 2013년 엑스박스 1을 발표할 때 물리 매체 소프트웨어를 구매해도 반드시 온라인 인증을 해야 한다고 발표를 해버리죠. 원자력 잠수함 근무자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묻자 그럼 엑스박스 360을 사면 된다는 무책임한 대답을 했다가 여론의 포화를 맞고 인증 제도 자체를 철폐하는 사건마저 있었죠. 즉 소비자의 사정은 아랑곳 없이 강제 인증을 시도하다가 소비자의 반발을 맞이한 겁니다. 닌텐도는 3DS에서 9세대 방식, 즉 서버에 계정 정보를 담는 것이 아니라 기기 인증 방식을 썼다가 해킹된 기기에서 가짜 인증으로 게임을 다운로드 받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등 디지털 시장에서는 항상 부족한 모습을 보였었죠. 이런 식으로 거의 20년간 디지털 콘텐츠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자신들의 실수, 나아가 타사의 실수를 벤치마킹하여 스위치 2를 준비한 듯 보입니다. 다른 회사에 비해 소극적이던 닌텐도는 닌텐도의 시계인 알라모 그리고 닌텐도 뮤직 등으로 자사의 디지털 서비스를 보완하고 테스트하더니 스위치 2에서는 본격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기는 물리미디어를 사용하긴 하지만 닌텐도 디지털 플랫폼의 전모를 엿볼 수 있는 기기가 되었죠. 스위치 2의 디지털 플랫폼의 핵심을 꼽자면 패키지판, 다운로드 소프트 가격의 차등화, 버추얼 게임 카드 그리고 가장 말이 많은 키카드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서론이 길었지만 제가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바로 키카드죠. 키카드는 게임 카드 내에 게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프트웨어 인증 키만이 들어있는 게임팩으로 실제 게임 데이터는 서버에서 다운로드를 받아야 하죠. 왜 닌텐도는 키카드란 미디어를 도입했느냐? 닌텐도가 키카드를 도입한 이유 첫 번째는 비용 문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게임의 그래픽이 좋아지고 연출이 다양해지면서 데이터 용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CD가 나왔을 때는 걱정이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DVD도 모자라는 상황이 벌어졌죠. 블루레이가 나오면서 해결될 것 같았지만 지금은 50기가 블루레이 2장이 모자라서 최대 설치 용량이 155기가인 게임도 등장했습니다. 즉 물리미디어는 사실상 한계입니다.
물론 소니가 파나소닉과 공동 개발한 아카이벌 디스크 등 디스크의 고유량을 담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이 미디어를 재생하기 위한 전용 디스크 드라이버의 가격도 있기 때문에 물리미디어를 고집하면 원가를 계속 올려야 하죠. 그래서 콘솔 3사는 이 드라이브를 빼고 싶어합니다. 소니가 PSP-Go로 시험하기도 했었고 PS4 프로 때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기기가 4K에 대응함에도 드라이브는 4K에 대응하지 않는 것을 채택하더니 PS5, 엑스박스 시리즈 등은 드라이브가 빠진 모델로 나왔죠. 이는 닌텐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닌텐도는 미디어 원가를 줄이는데 상당한 집착을 보이는데요. 한여러 블루레이는 기록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쇄면은 이중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만 위유 같은 경우엔 일반적인 블루레이와는 달리 싱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유 게임은 다른 블루레이 디스크와는 달리 인쇄면에 상처가 나도 게임을 못 읽는 사태가 벌어지죠. 닌텐도 3DS의 롬은 닌텐도 DS보다 수명이 짧은데요. 이유는 DS의 경우 게임은 쓰기가 금지된 마스크롬에 세이브 데이터만 EEP롬이나 플래시 메모리에 담게 했지만 3DS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전부 플래시 메모리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플래시 메모리는 쓰기 횟수에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이브를 자주 할수록 게임팩 자체가 손상되는 거죠. 특히 일부 게임은 카드2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하나의 메모리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파티션에 게임과 세이브를 저장하는 방식이죠. 이런 게임들은 더욱 빨리 망가졌습니다. 이런 원가 절감 노력은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그래서 원가를 줄이는 방안으로 나온 게 바로 키카드죠. 현재 닌텐도 퍼스트 파티는 사용하지 않고 서드 파티만 쓰는데 이 이유에 관한 추측은 후반부에 따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여하튼 카트리지는 플라스틱과 반도체 등 여러가지 소재가 들어갑니다. 특히 닌텐도가 사용하는 플래시카드는 단가가 높아서 닌텐도는 이 단가를 줄이는데 골머려왔죠. 하지만 키카드는 인증 관련 정보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게임의 용량과는 상관없이 최저 용량인 1기가 팩에도 넣을 수가 있죠. 물론 1GB가 사치일 정도로 인증 정보의 용량은 적겠지만 아마 이 이하 용량은 사실상 가격 차이가 없을 테니 여러 용량을 따로 발주하는 것보다는 1GB를 대량 발주하는 게 닌텐도 입장에서도 더 나을 겁니다. 즉 키카드는 닌텐도 나름의 원가 절감책 중 하나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유통시장 통제입니다. 닌텐도가 콘솔 게임 사업의 제왕이라 불리는 이유는 우수한 소프트웨어, 강력한 펜칭을 들 수 있지만 그보단 유통시장에서 갖고 있는 힘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닌텐도의 패미컴, 슈퍼 패미컴이 시장을 장악한 이유 중 하나는 초심이라 불리는 닌텐도가 관리하는 유통조직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통조직에 관한 중요도는 각 회사가 다릅니다. 한예로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1 시절 닌텐도의 영향력을 피해서 음반 유통망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루트를 개척했기 때문에 기존 게임 유통조직에 별로 미련이 없어요. 그래서 베스트 히트 같은 제품을 팔 수 있었습니다. 베스트 히트란 기존 히트작을 1,500엔에서 2,800엔 사이에 파는 염가판 타이틀입니다. 이 가격은 일반판으로 나왔을 때 도소매가보다 더 싼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재고를 안고 있던 유통업자나 중고 매장은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기존 게임의 유통조직에 큰 미련이 없었기에 이후 다운로드가 대세가 됐을 때 성공적으로 옮겨탈 수 있었습니다. 아예 온라인 인증까지 도입했던 마이크로소프트는 말할 것도 없죠. 이 회사는 하드웨어까지 없애서 게임 패스를 도입하는 회사니 역시 기존 유통망에 대한 집착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그럴 수가 없지요. 다른 회사와 달리 닌텐도는 아이들 고객층도 탄탄하고 아이들은 신용 거래가 중심인 다운로드 시장보다는 매장에서 게임을 보고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닌텐도는 오프라인 시장을 버릴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한국 시장에서 게임 체험존을 플랫포머가 직접 운영하는 기기는 스위치뿐이죠. 그래서 3DS 시절에는 다운로드 코드를 매장에서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스위치 들어 판매 비중 50%가 다운로드란 말이 나올 정도로 다운로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구매상들의 상황은 더 안 좋아졌죠. 이러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닌텐도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언젠가는 완전히 다운로드로 이행해야겠지만 아직 시장반이 오프라인이라면 지금은 때가 아닌 거죠. 이런 시장에서 키카드는 나름 혁신적인 물건입니다. 키카드라는 것은 생각을 달리해보면 물리매체로 인증키가 존재할 뿐 기존의 다운로드 소프트와 같은 개념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 4, 플레이스테이션 5는 게임을 구동할 때 디스크를 읽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하드에 모두 인스톨합니다. 물리매체는 단순한 인증키에 가깝죠. 즉 닌텐도는 단가를 줄이기 위해서 인증키만 넣어 팔되 유통망이 인증키를 팔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즉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패키지와 같은 개념이지만 데이터를 다운받아야 하기 때문에 용량에 관한 부담은 소비자에게 넘긴 거로 볼 수도 있죠.
반면 다른 다운로드 소프트와는 달리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에게 패키지 실물을 소장하는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에게 게임 소프트를 선물로 주는 것도 가능하죠. 즉 다운로드 소프트의 실물 유통이라 할 수 있겠군요. 또한 모든 플랫폼 홀더, 게임 메이커가 싫어하는 중고 시장의 영향력을 크게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키카드라는 것은 중고 시장에선 거의 가치가 없을 테니 사람들은 팔아서 차익을 남기느니 그냥 갖고 있는 걸 선호하겠죠. 즉 장기적으로는 다운로드로 가겠지만 충돌은 줄이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며 중고 시장 자체의 힘을 끊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죠. 세 번째 이유는 시장 상황, 경제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콘솔 게임 종주국인 일본에는 해외 시장 비중이 적거나 혹은 극히 미미하여 아예 일본 시장만 신경 쓰는 회사가 꽤 많습니다. 이런 회사들에게 소니, 세가, 닌텐도가 싸우던 시절은 어찌 보면 천국이었지만, 소니가 비타를 마지막으로 휴대용 게임 사업을 접고 플레이스테이션 5를 기점으로 소형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주로 일본 내에서 게임을 팔던 업체는 모두 닌텐도에게 몰려갔죠. 그리고 닌텐도는 이런 회사에, 정확히 말하면 소규모 회사, 인디게임 개발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때 잘나가는 시절에 갑질을 했다가 플레이스테이션이란 대안이 나타나면서 서드파티가 대량으로 이탈했고, 이후 오랫동안 닌텐도 퍼스트파티 외엔 대안이 없던 시절이 길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본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엔화 약세와 달러 관세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물가는 오르는 반면 실제 임금은 감소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우선 수입 물가 상승으로 게임팩 제작 단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러면 게임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가격이 오르면 사람이 게임 3개 살 걸 2개 사게 되니 시장이 축소되지요. 그렇다고 게임 가격을 동결하면 수익이 줄어드는데, 이러면 회사의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작 게임 개발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게임을 키카드로 발매하면 게임의 용량이 크더라도 굳이 생산 비용이 많이 들지 않죠. 그리고 팔다 남아도 재고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여차하면 5팩이 저번에도 손해가 상대적으로 덜할 겁니다. 즉 키카드 중고가 많이 풀려서 다운로드 게임에 떨이 현상이 벌어진다면 아마 제작사는 이 키카드를 다 폐기 처분해버리겠죠. 다만 닌텐도는 일단 자사의 게임은 키카드를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걸 숨고르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 키카드로 전환되면 유통이나 소비자들의 불만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자신들이 남아서 선을 지키는 것이죠. 닌텐도야 본인이 플랫폼 홀더니 라이선스비를 낼 일도 없고 생산 단가도 할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드파티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이유는 저작권 보호와 DRM 강화입니다. 2013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온라인 인증을 강행했던 이유는 본인들이 복제에 호되게 당했기 때문일 겁니다. 당시 엑스박스 360은 글리치라고 해서 기기에 전기적 충격을 줘서 초기 인증을 회피하는 복제 구동 방법이 있었는데, 만약 온라인 인증을 한다면 초기 인증을 회피해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죠. 즉 온라인 인증은 중고 소프트 거래를 통제함과 동시에 복사 소프트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정이 나은 편이죠. 진짜 복제에 오래 시달린 회사는 바로 닌텐도입니다. 하지만 닌텐도는 강압적인 정책이 유저들의 반발을 일으킨다는 걸 알고 있고,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반면 교사도 있으니 처음부터 온라인 인증을 밀어붙일 수는 없을 겁니다. 키카드는 이런 면에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인증키를 구매하는 문화를 통해 물리적 매체에 대한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줄여서 생산 단가를 낮추고 마진을 올릴 수가 있고, 중고와 복제를 편하게 통제할 수도 있죠. 현재 닌텐도 스위치도 여러 형태의 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훗날 인증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가짜 인증 정보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이런 복제는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닌텐도는 키카드를 도입한 게 아닐까 합니다. 사실상 소비자보다는 생산자를 위한 제도인데, 엄밀히 말하면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하나 있긴 있어요. 현재 닌텐도는 높은 제작 단가로 인한 재고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카트리지 생산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의 인기 게임은 중고가의 감가가 상당히 느리며 일부 작품의 패키지는 수년이 지나도 없어서 못 구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키카드는 비용이 낮기 때문에 다운로드를 사더라도 패키지에 미련이 있는 사람에게는 키카드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또한 관점을 바꾸면 인기 없는 다운로드 게임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 키카드에는 불안 요소도 있습니다. 우선 인터넷 접속이 필수적인데 수십 기가를 수분 만에 다운받는 한국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해외에는 대기업의 지사라고 해도 인터넷이 느린 경우가 있을 정도로 인터넷 환경이 그리 좋지 않은 국가가 제법 되지요.
또한 데이터의 안정적인 속도를 위해서 마이크로 SD 익스프레스를 사용해야 하는데 게임팩의 데이터가 담긴 스위치와는 달리 키카드 게임은 반드시 내장에 인스톨해야 합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게임을 저장하는 스토리지랑 가격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키카드 비즈니스 모델은 디지털과 물리매체의 장점을 결합한 전략입니다. 변화하는 게임 산업에서 닌텐도가 다양한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면서도 비즈니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도 볼 수 있죠. 다만 이 모델이 성공하려면 인터넷 인프라 개선과 소비자들의 디지털 소유에 대한 인식 변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키카드가 게임업계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기적 기술에 그칠지는 앞으로의 시장 반응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